우리는 역사를 전쟁, 혁명, 위대한 인물들의 서사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침략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6세기 인류는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수많은 문물과 문화를 전 세계로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가 조선 땅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 식탁의 상징인 김치를 비롯한 수많은 음식을 붉게 물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교류의 물결을 타고 조선에 상륙한 것은 비단 붉은 고추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매화꽃 같은 발진을 피우며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바로 매독이라는 또 다른 붉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구는 수만 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는 빙하기가 찾아오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은 베링 육교라 불리는 거대한 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인류의 조상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약 1만 1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 육교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대륙과 신대륙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광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이 두 세계를 갈라놓았고 수만 년 동안 각 대륙은 고유한 생태계와 문명, 그리고 질병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마치 수만 년간 서로 다른 행성에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다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신대륙의 진기한 동식물들, 칠면조, 고추, 감자, 옥수수, 토마토, 카카오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과 작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물도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신대륙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유명 SF 소설 우주전쟁에서 막강한 화력의 외계인들이 지구의 미생물에 속수무책으로 전멸하는 것처럼 구대륙과 신대륙의 인간은 서로의 질병에 대해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예계인과도 같았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겨간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은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 질병들은 원주민 인구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한편 신대륙은 구대륙에 대한 복수를 하듯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유럽을 잠식하는 질병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독이었습니다. 매독균, 트리포네마 팔리듐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 새로운 질병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앗아간 흑사병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아도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현실 앞에서 종교적 믿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현재를 즐기자는 카르페디엠 정신이 팽배했고 엄격했던 사회규범과 도덕관념은 급격히 해이해졌습니다. 인구 30만의 베네치아에 공인된 매춘부가 1만 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당시의 성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독은 전쟁과 무역로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며 아시아에도 매독이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505 연경 중국에 그리고 곧이어 조선과 일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매독의 신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성행위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입에 담기 부끄러운 감염 경로와 온몸에 흉측한 증상이 드러나는 이 병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병이라 부르는 등 서로를 비난하는 이름들만 무성했습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매독을 피부에 잠시 발진이 생겼다 사라지는 가벼운 병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질병의 가장 기만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환자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뒤 피부와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들은 탈모를 감추기 위해 풍성한 가발을 썼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염되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의 깨끗한 피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슴과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는 유행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는 오히려 병의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음지로 숨어든 환자들은 계속해서 병을 퍼뜨렸고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활발히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매독의 원리는 실로 교활합니다. 매독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표면의 단백질을 거의 없애 스스로를 투명 망토처럼 감싸고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으면 재빨리 자신의 단백질 구성을 바꿔 공격을 회피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성기나 입술 주변에 통증 없는 궤양이 생겼다가 몇 주 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균이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는 신호입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후 균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피부 전체에 붉은 발진을 일으킵니다. 이 시기의 발진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발진조차 몇 주 후면 흉터 하나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매독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환자 자신도 감염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균은 림프절, 간, 뼈, 심장, 그리고 뇌와 같은 핵심 장기 깊숙한 곳에 숨어 아주 서서히 증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게 병을 물려주어 선천성 매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잠복해 있던 균들이 일제히 활동을 재개하며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대동맥이 파열되고 심장이 멎고 뼈가 변형되며 뇌가 손상되어 치매나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피부와 장기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인류는 이 공포에 맞서 싸웠지만
성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았습니다. 매독 환자는 보살핌 대신 혐오와 외면의 대상이 되었고 가난과 부도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민간요법에 매달렸습니다. 수은 증기를 쐬거나 수은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끔찍한 치료법이 성행했습니다. 환자와 매독균 중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죽음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매독의 위협을 잊은 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났을 때 매독 환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매독균이 고열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환자를 일부러 말라리아에 감염시켜 고열을 유발하는 치료법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이라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기적의 항생제는 박테리아의 세포벽 합성을 막아 파괴하는 그야말로 마법의 탄환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전장의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페니실린이 신속하게 도입되었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난공불락의 매독균마저 페니실린 주사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매독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망률과 끔찍한 합병증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경각심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걸려도 치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증가로 이어졌고 매독의 전염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에이즈라는 새로운 불치병의 등장은 잠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SNS와 데이트 앱의 발달로 익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쉬워지면서 매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을 부끄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낙인은 여전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조기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독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예방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의 매독 감염자는 전년 대비 수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서 건너온 작은 세균이 일으킨 500년의 대유행.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질병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류가 낳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수치심과 외면, 공포와 안일함이 빚어낸 거대한 서사입니다. 페니실린으로 붉은 꽃 자체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낙인이라는 병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는 역사를 전쟁, 혁명, 위대한 인물들의 서사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침략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6세기 인류는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수많은 문물과 문화를 전 세계로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가 조선 땅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 식탁의 상징인 김치를 비롯한 수많은 음식을 붉게 물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교류의 물결을 타고 조선에 상륙한 것은 비단 붉은 고추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매화꽃 같은 발진을 피우며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바로 매독이라는 또 다른 붉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구는 수만 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는 빙하기가 찾아오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은 베링 육교라 불리는 거대한 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인류의 조상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약 1만 1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 육교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대륙과 신대륙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광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이 두 세계를 갈라놓았고 수만 년 동안 각 대륙은 고유한 생태계와 문명, 그리고 질병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마치 수만 년간 서로 다른 행성에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다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신대륙의 진기한 동식물들, 칠면조, 고추, 감자, 옥수수, 토마토, 카카오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과 작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물도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신대륙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유명 SF 소설 우주전쟁에서 막강한 화력의 외계인들이 지구의 미생물에 속수무책으로 전멸하는 것처럼 구대륙과 신대륙의 인간은 서로의 질병에 대해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예계인과도 같았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겨간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은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 질병들은 원주민 인구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한편 신대륙은 구대륙에 대한 복수를 하듯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유럽을 잠식하는 질병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독이었습니다. 매독균, 트리포네마 팔리듐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 새로운 질병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앗아간 흑사병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아도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현실 앞에서 종교적 믿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현재를 즐기자는 카르페디엠 정신이 팽배했고 엄격했던 사회규범과 도덕관념은 급격히 해이해졌습니다. 인구 30만의 베네치아에 공인된 매춘부가 1만 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당시의 성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독은 전쟁과 무역로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며 아시아에도 매독이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505 연경 중국에 그리고 곧이어 조선과 일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매독의 신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성행위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입에 담기 부끄러운 감염 경로와 온몸에 흉측한 증상이 드러나는 이 병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병이라 부르는 등 서로를 비난하는 이름들만 무성했습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매독을 피부에 잠시 발진이 생겼다 사라지는 가벼운 병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질병의 가장 기만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환자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뒤 피부와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들은 탈모를 감추기 위해 풍성한 가발을 썼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염되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의 깨끗한 피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슴과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는 유행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는 오히려 병의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음지로 숨어든 환자들은 계속해서 병을 퍼뜨렸고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활발히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매독의 원리는 실로 교활합니다. 매독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표면의 단백질을 거의 없애 스스로를 투명 망토처럼 감싸고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으면 재빨리 자신의 단백질 구성을 바꿔 공격을 회피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성기나 입술 주변에 통증 없는 궤양이 생겼다가 몇 주 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균이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는 신호입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후 균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피부 전체에 붉은 발진을 일으킵니다. 이 시기의 발진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발진조차 몇 주 후면 흉터 하나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매독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환자 자신도 감염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균은 림프절, 간, 뼈, 심장, 그리고 뇌와 같은 핵심 장기 깊숙한 곳에 숨어 아주 서서히 증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게 병을 물려주어 선천성 매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잠복해 있던 균들이 일제히 활동을 재개하며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대동맥이 파열되고 심장이 멎고 뼈가 변형되며 뇌가 손상되어 치매나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피부와 장기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인류는 이 공포에 맞서 싸웠지만 성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았습니다. 매독 환자는 보살핌 대신 혐오와 외면의 대상이 되었고 가난과 부도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민간요법에 매달렸습니다. 수은 증기를 쐬거나 수은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끔찍한 치료법이 성행했습니다. 환자와 매독균 중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죽음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매독의 위협을 잊은 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났을 때 매독 환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매독균이 고열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환자를 일부러 말라리아에 감염시켜 고열을 유발하는 치료법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이라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기적의 항생제는 박테리아의 세포벽 합성을 막아 파괴하는 그야말로 마법의 탄환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전장의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페니실린이 신속하게 도입되었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난공불락의 매독균마저 페니실린 주사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매독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망률과 끔찍한 합병증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경각심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걸려도 치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증가로 이어졌고 매독의 전염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에이즈라는 새로운 불치병의 등장은 잠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SNS와 데이트 앱의 발달로 익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쉬워지면서 매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을 부끄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낙인은 여전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조기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독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예방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의 매독 감염자는 전년 대비 수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서 건너온 작은 세균이 일으킨 500년의 대유행.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질병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류가 낳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수치심과 외면, 공포와 안일함이 빚어낸 거대한 서사입니다. 페니실린으로 붉은 꽃 자체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낙인이라는 병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는 역사를 전쟁, 혁명, 위대한 인물들의 서사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침략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6세기 인류는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수많은 문물과 문화를 전 세계로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가 조선 땅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 식탁의 상징인 김치를 비롯한 수많은 음식을 붉게 물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교류의 물결을 타고 조선에 상륙한 것은 비단 붉은 고추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매화꽃 같은 발진을 피우며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바로 매독이라는 또 다른 붉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구는 수만 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는 빙하기가 찾아오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은 베링 육교라 불리는 거대한 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인류의 조상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약 1만 1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 육교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대륙과 신대륙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광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이 두 세계를 갈라놓았고 수만 년 동안 각 대륙은 고유한 생태계와 문명, 그리고 질병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마치 수만 년간 서로 다른 행성에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다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신대륙의 진기한 동식물들, 칠면조, 고추, 감자, 옥수수, 토마토, 카카오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과 작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물도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신대륙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유명 SF 소설 우주전쟁에서 막강한 화력의 외계인들이 지구의 미생물에 속수무책으로 전멸하는 것처럼 구대륙과 신대륙의 인간은 서로의 질병에 대해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예계인과도 같았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겨간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은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 질병들은 원주민 인구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한편 신대륙은 구대륙에 대한 복수를 하듯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유럽을 잠식하는 질병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독이었습니다. 매독균, 트리포네마 팔리듐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 새로운 질병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앗아간 흑사병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아도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현실 앞에서 종교적 믿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현재를 즐기자는 카르페디엠 정신이 팽배했고 엄격했던 사회규범과 도덕관념은 급격히 해이해졌습니다. 인구 30만의 베네치아에 공인된 매춘부가 1만 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당시의 성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독은 전쟁과 무역로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며 아시아에도 매독이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505 연경 중국에 그리고 곧이어 조선과 일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매독의 신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성행위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입에 담기 부끄러운 감염 경로와 온몸에 흉측한 증상이 드러나는 이 병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병이라 부르는 등 서로를 비난하는 이름들만 무성했습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매독을 피부에 잠시 발진이 생겼다 사라지는 가벼운 병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질병의 가장 기만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환자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뒤 피부와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들은 탈모를 감추기 위해 풍성한 가발을 썼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염되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의 깨끗한 피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슴과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는 유행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는 오히려 병의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음지로 숨어든 환자들은 계속해서 병을 퍼뜨렸고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활발히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매독의 원리는 실로 교활합니다. 매독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표면의 단백질을 거의 없애 스스로를 투명 망토처럼 감싸고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으면 재빨리 자신의 단백질 구성을 바꿔 공격을 회피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성기나 입술 주변에 통증 없는 궤양이 생겼다가 몇 주 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균이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는 신호입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후 균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피부 전체에 붉은 발진을 일으킵니다. 이 시기의 발진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발진조차 몇 주 후면 흉터 하나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매독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환자 자신도 감염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균은 림프절, 간, 뼈, 심장, 그리고 뇌와 같은 핵심 장기 깊숙한 곳에 숨어 아주 서서히 증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게 병을 물려주어 선천성 매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잠복해 있던 균들이 일제히 활동을 재개하며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대동맥이 파열되고 심장이 멎고 뼈가 변형되며 뇌가 손상되어 치매나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피부와 장기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인류는 이 공포에 맞서 싸웠지만 성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았습니다. 매독 환자는 보살핌 대신 혐오와 외면의 대상이 되었고 가난과 부도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민간요법에 매달렸습니다. 수은 증기를 쐬거나 수은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끔찍한 치료법이 성행했습니다. 환자와 매독균 중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죽음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매독의 위협을 잊은 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났을 때 매독 환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매독균이 고열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환자를 일부러 말라리아에 감염시켜 고열을 유발하는 치료법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이라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기적의 항생제는 박테리아의 세포벽 합성을 막아 파괴하는 그야말로 마법의 탄환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전장의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페니실린이 신속하게 도입되었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난공불락의 매독균마저 페니실린 주사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매독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망률과 끔찍한 합병증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경각심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걸려도 치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증가로 이어졌고 매독의 전염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에이즈라는 새로운 불치병의 등장은 잠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SNS와 데이트 앱의 발달로 익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쉬워지면서 매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을 부끄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낙인은 여전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조기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독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예방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의 매독 감염자는 전년 대비 수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서 건너온 작은 세균이 일으킨 500년의 대유행.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질병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류가 낳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수치심과 외면, 공포와 안일함이 빚어낸 거대한 서사입니다. 페니실린으로 붉은 꽃 자체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낙인이라는 병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는 역사를 전쟁, 혁명, 위대한 인물들의 서사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침략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6세기 인류는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수많은 문물과 문화를 전 세계로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가 조선 땅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 식탁의 상징인 김치를 비롯한 수많은 음식을 붉게 물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교류의 물결을 타고 조선에 상륙한 것은 비단 붉은 고추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매화꽃 같은 발진을 피우며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바로 매독이라는 또 다른 붉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구는 수만 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는 빙하기가 찾아오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은 베링 육교라 불리는 거대한 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인류의 조상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약 1만 1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 육교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대륙과 신대륙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광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이 두 세계를 갈라놓았고 수만 년 동안 각 대륙은 고유한 생태계와 문명, 그리고 질병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마치 수만 년간 서로 다른 행성에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다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신대륙의 진기한 동식물들, 칠면조, 고추, 감자, 옥수수, 토마토, 카카오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과 작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물도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신대륙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유명 SF 소설 우주전쟁에서 막강한 화력의 외계인들이 지구의 미생물에 속수무책으로 전멸하는 것처럼 구대륙과 신대륙의 인간은 서로의 질병에 대해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예계인과도 같았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겨간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은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 질병들은 원주민 인구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한편 신대륙은 구대륙에 대한 복수를 하듯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유럽을 잠식하는 질병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독이었습니다. 매독균, 트리포네마 팔리듐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 새로운 질병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앗아간 흑사병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아도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현실 앞에서 종교적 믿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현재를 즐기자는 카르페디엠 정신이 팽배했고 엄격했던 사회규범과 도덕관념은 급격히 해이해졌습니다. 인구 30만의 베네치아에 공인된 매춘부가 1만 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당시의 성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독은 전쟁과 무역로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며 아시아에도 매독이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505 연경 중국에 그리고 곧이어 조선과 일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매독의 신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성행위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입에 담기 부끄러운 감염 경로와 온몸에 흉측한 증상이 드러나는 이 병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병이라 부르는 등 서로를 비난하는 이름들만 무성했습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매독을 피부에 잠시 발진이 생겼다 사라지는 가벼운 병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질병의 가장 기만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환자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뒤 피부와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들은 탈모를 감추기 위해 풍성한 가발을 썼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염되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의 깨끗한 피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슴과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는 유행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는 오히려 병의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음지로 숨어든 환자들은 계속해서 병을 퍼뜨렸고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활발히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매독의 원리는 실로 교활합니다. 매독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표면의 단백질을 거의 없애 스스로를 투명 망토처럼 감싸고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으면 재빨리 자신의 단백질 구성을 바꿔 공격을 회피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성기나 입술 주변에 통증 없는 궤양이 생겼다가 몇 주 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균이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는 신호입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후 균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피부 전체에 붉은 발진을 일으킵니다. 이 시기의 발진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발진조차 몇 주 후면 흉터 하나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매독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환자 자신도 감염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균은 림프절, 간, 뼈, 심장, 그리고 뇌와 같은 핵심 장기 깊숙한 곳에 숨어 아주 서서히 증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게 병을 물려주어 선천성 매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잠복해 있던 균들이 일제히 활동을 재개하며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대동맥이 파열되고 심장이 멎고 뼈가 변형되며 뇌가 손상되어 치매나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피부와 장기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인류는 이 공포에 맞서 싸웠지만 성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았습니다. 매독 환자는 보살핌 대신 혐오와 외면의 대상이 되었고 가난과 부도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민간요법에 매달렸습니다. 수은 증기를 쐬거나 수은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끔찍한 치료법이 성행했습니다. 환자와 매독균 중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죽음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매독의 위협을 잊은 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났을 때 매독 환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매독균이 고열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환자를 일부러 말라리아에 감염시켜 고열을 유발하는 치료법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이라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기적의 항생제는 박테리아의 세포벽 합성을 막아 파괴하는 그야말로 마법의 탄환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전장의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페니실린이 신속하게 도입되었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난공불락의 매독균마저 페니실린 주사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매독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망률과 끔찍한 합병증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경각심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걸려도 치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증가로 이어졌고 매독의 전염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에이즈라는 새로운 불치병의 등장은 잠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SNS와 데이트 앱의 발달로 익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쉬워지면서 매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을 부끄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낙인은 여전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조기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독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예방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의 매독 감염자는 전년 대비 수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서 건너온 작은 세균이 일으킨 500년의 대유행.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질병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류가 낳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수치심과 외면, 공포와 안일함이 빚어낸 거대한 서사입니다. 페니실린으로 붉은 꽃 자체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낙인이라는 병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는 역사를 전쟁, 혁명, 위대한 인물들의 서사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침략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6세기 인류는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수많은 문물과 문화를 전 세계로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가 조선 땅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 식탁의 상징인 김치를 비롯한 수많은 음식을 붉게 물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교류의 물결을 타고 조선에 상륙한 것은 비단 붉은 고추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매화꽃 같은 발진을 피우며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바로 매독이라는 또 다른 붉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구는 수만 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는 빙하기가 찾아오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은 베링 육교라 불리는 거대한 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인류의 조상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약 1만 1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 육교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대륙과 신대륙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광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이 두 세계를 갈라놓았고 수만 년 동안 각 대륙은 고유한 생태계와 문명, 그리고 질병을 발전